엄마가 오늘 여기 오면 만난대요. 비가 쏟아지는 그날 서한그룹 재벌 후계자 서태고는 5년 전 죽은 아내와 마지막 통화를 했던 자리에서 한 아이와 마주했습니다. 처음 보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아이는 망설임 없이 태곤을 알아봤고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건넸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순간 태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어요. 죽은 줄만 알았던 아내 목소리가 녹음기 안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비 오면 거기 있을 거 같아서. 도대체 이 아이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죽은 아내의 목소리는 왜 지금 여기서 들리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내의 목소리가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던 날 서태곤의 나이는 36살이었습니다. 서태곤은 이 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서한그룹의 후계자였습니다. 아버지 서명진 회장이 평생을 바쳐 일군 그룹을 물려받아 30대 중반의 나이에 이미 수십 개 계열사의 경영을 진두지휘하고 있었죠. 재계에서는 그를 두고 냉철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어떤 협상 자리에서도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고 아무리 불리한 상황에서도 먼저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 단단함이 어디서 왔는지 가까운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후계자라는 무게를 등에 지고 자란 사람이었으니까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룹의 미래를 짊어져야 했고 감정보다 판단이 앞서야 했으며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건 사치에 가까웠습니다. 태곤 본인도 그 무게에 익숙해진 지 오래였어요. 아니, 익숙해졌다고 믿고 살아왔다는 표현이 더 정확했죠. 그런 그에게도 딱 하나 스스로도 설명하지 못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면 어김없이 그 도로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었어요. 회사 건물 바로 앞 왕복 4차선 도로의 갓길이었습니다. 퇴근을 하다가도 저녁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다가도 빗소리가 차창을 두드리기 시작하면 손이 먼저 핸들을 틀었어요. 의식한 게 아니었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것처럼 5년 동안 쌓인 어떤 감각이 발을 이 자리로 데려오는 거였죠. 5년 전 아내 유랑과 마지막으로 통화하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날도 비가 이렇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통화가 끊기고 몇 시간 뒤 사고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 통보가 내려졌습니다. 의료진은 사고 충격이 너무 심해 시신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태곤은 끝내 유란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병원 복도에 혼자 서서 아내의 이름이 적힌 서류 한 장을 받아들었을 뿐이었어요. 손이 떨렸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받아들고 서명하고 나왔죠.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고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됐어요. 과정에 의문이 남았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습니다. 태곤은 결국 그 의문을 가슴속 깊이 눌러 담은 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건 유라는 이미 없었고 태곤은 그게 다였습니다. 모든 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오늘도 빗소리를 들으며 어느새 이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태곤은 차에서 내려 갓길에 섰어요. 빗물이 아스팔트 위를 타고 흘렀고 가로등 불빛이 그 위에서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귀를 가득 채웠어요. 지나가는 차들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옆을 스쳐 지나갔지만 태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이 자리에 오면 늘 그랬던 것처럼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서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켠에 쌓인 무언가가 조금씩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태곤은 그것을 슬픔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습관이라고 했습니다.
슬픔이라고 이름 붙이는 순간 그게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아서였죠. 그때였습니다. 옷자락 아랫부분이 살짝 당겨졌어요. 처음엔 바람이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같은 방향에서 다시 한번, 이번엔 조금 더 힘을 주어 당겨졌어요. 태고는 천천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어린 남자아이였어요. 5살이나 6살쯤 됐을까요? 작은 몸이 빗속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을 만큼 흠뻑 젖어 있었고 얇은 옷이 몸에 착 달라붙어 있었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운 게 느껴지는데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아이였어요. 작은 손이 태곤의 옷자락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훑어봤지만 아이 곁에 있어야 할 어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태곤의 얼굴을 똑바로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태곤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살짝 멎었습니다. 낯설지 않았어요. 처음 보는 아이인데 왜 이렇게 낯설지 않은 걸까요? 눈매였습니다. 코의 선이었어요. 자세히 볼수록 더 분명해졌습니다. 어딘가에서 본 것 같다는 막연한 느낌이 아니었어요.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감각이었습니다. 태고는 눈을 한번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하지만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그 얼굴로 그 자리에 서 있었죠. 태곤의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감각이 무엇인지 아직은 이름 붙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젖은 손을 품속으로 가져갔어요. 조심스럽게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빗물에 불어서 가장자리가 너덜너덜해졌지만 형태는 남아 있었어요. 아이는 종이를 천천히 펼쳐 안을 확인했습니다.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아이는 그 사진과 태곤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확인이 끝났다는 듯 다시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행동이 너무 차분했어요.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반복해서 연습한 것처럼 해야 할 순서를 정확히 알고 있는 움직임이었죠. 그러더니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작은 얼굴이 위로 향했고 눈이 태곤의 눈과 정확히 마주쳤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온 사람처럼 아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오늘 여기 오면 만난대요. 태곤은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말은 귀에 들어왔는데 머리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오늘, 여기, 그 세 단어가 제각각 머릿속을 떠다녔습니다. 아이는 태곤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이번엔 작은 품속에서 다른 무언가를 꺼내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낡은 녹음기였습니다. 이거 주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작고 가늘게 떨렸지만 전달해야 할 것을 전달했다는 확신이 그 안에 담겨 있었어요. 아이는 그 이후로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태곤이 받아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태곤은 천천히 손을 뻗었어요. 녹음기가 손바닥 위에 올려지는 순간 이상하리만치 무거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리적인 무게가 아니었어요. 이 작은 물건 안에 무언가 있다는 걸 아직 듣지도 않았는데 온몸이 먼저 알아채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이 재생 버튼 위에서 멈췄어요. 누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과 누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동시에 밀려왔죠. 다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인지, 왜 혼자 빗속에 서 있는지, 누가 보낸 건지 수십 가지 질문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아이 얼굴을 보면 볼수록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이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태곤은 그 연결을 애써 막으려 했어요. 막아야 했습니다. 그 연결이 완성되는 순간 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으니까요. 빗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태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떨리는 어깨도, 젖은 옷도, 꼭 쥔 작은 손도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이요. 오직 태곤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작고 젖은 아이가 태곤의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녹음기를 손에 쥔 채로 태곤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재생 버튼 위에 엄지손가락이 올려져 있었어요. 누르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손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수백억짜리 계약서에도 회사의 운명이 걸린 이사회 표결 앞에서도 한 번도 손이 떨린 적 없는 사람이었는데 고작 손바닥만 한 낡은 녹음기 앞에서 손가락이 굳어버린 거였죠. 태곤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누르는 순간 무언가가 바뀔 것 같았어요. 5년 동안 가까스로 쌓아 올린 것들이 단번에 무너질 것 같은 예감이 버튼을 누르지 못하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끊임없이 쏟아졌어요. 아이는 여전히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젖은 채로 떨리는 채로 태곤이 무엇을 하든 기다리겠다는 듯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태곤은 아이를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아이의 눈이 녹음기와 태곤 얼굴을 조용히 번갈아 보고 있었어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었죠.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겁게 짓눌렀어요. 이 아이는 이 녹음기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태곤이 직접 듣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태곤은 숨을 한번 깊이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눌렀어요. 짧은 잡음이 흘렀습니다. 테이프가 감기는 듯한 낡고 거친 소리였어요. 그리고 아주 짧은 정적이 지나고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태곤아. 태곤의 손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심장이 한 박자 통째로 건너뛴 것 같았습니다. 귀가 먹먹해지면서 사방의 빗소리가 순식간에 멀어졌어요. 목소리였습니다. 분명히 목소리였는데 5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은 적 없는 목소리였는데 왜 이렇게 익숙한 걸까요? 머리가 받아들이기도 전에 몸이 먼저 알아챘어요. 귀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 어딘가에 새겨진 목소리였죠. 5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은 목소리였어요. 녹음기에서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처음보다 조금 더 떨리고 있었어요. 말을 잇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처럼 숨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비 오면 거기 있을 것 같아서 말과 말 사이에 짧은 숨소리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것처럼 숨을 고르고 또 고르는 소리였어요. 목소리가 흔들렸다가 다시 잡혔습니다.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감정이 먼저 올라오는 것처럼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아주 짧은 침묵이었는데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더 무겁게 눌렸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이번엔 처음보다 훨씬 간절하고 훨씬 또렷했습니다. 나 살아있어. 태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일 뻔했습니다. 간신히 버텼어요. 벽도 없었고 잡을 것도 없었지만 두 발이 땅을 딛고 있다는 감각만으로 겨우 서 있었습니다. 녹음기를 쥔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갔어요. 손등의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어요. 그런데도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으면 이게 꿈처럼 사라질 것 같아서 녹음기를 바라본 채로 그냥 서 있었죠.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어요. 닦을 수가 없었습니다. 재생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손가락이 다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재생됐어요. 태곤아. 또 멈췄습니다. 또 그 목소리에 숨이 걸렸어요. 태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 번 더 들었어요. 또 한 번 더 눌렀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목소리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태고는 이게 현실인지 아닌지를 스스로에게 확인시키고 있었어요. 착각이 아닌지, 누군가 비슷한 목소리를 심어놓은 건 아닌지, 머리의 한쪽은 끝없이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들을수록 더 선명해졌습니다. 더 분명해졌죠. 유란이었습니다. 태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자연스럽게 아이에게로 향했어요.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목소리가 아직 귓속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나 살아있어. 그 말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태고는 아이 얼굴을 다시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내려앉았습니다. 처음 이 아이를 봤을 때 낯설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신을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란의 목소리를 들은 직후에 다시 마주한 이 아이의 얼굴은 달랐어요. 눈매만이 아니었습니다. 입술의 선이었어요. 미간의 간격이었습니다. 자신을 닮은 것도 같았고 동시에 어딘가 유란을 닮은 것도 같았어요. 태곤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이어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곤은 그 연결을 강하게 밀어냈어요. 말도 안 된다고, 지금 너무 흔들려 있어서 착각하는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눈에 들어온 것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아이는 여전히 그 얼굴로 태곤을 올려다보고 있었고 태곤은 그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한 채 시선을 내렸습니다. 태곤은 턱을 힘겹게 당기며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낮고 조용하게 물었습니다. 이거 언제 받은 거야? 아이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대답하려다 입을 닫았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살짝 돌려 뒤쪽을 확인했습니다. 누군가 보고 있는지를 살피는 눈이었어요. 그 반응이 태곤의 눈에 바로 들어왔습니다. 이 나이 또래의 아이가 저렇게 주변을 살피는 건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에게 반복적으로 학습된 행동이었습니다. 태곤은 즉시 주변을 훑었어요. 도로 건너편, 건물 입구, 주차된 차량들 사이를 빠르게 짚었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건 없었어요. 하지만 그냥 넘기기엔 아이의 반응이 너무 분명했습니다. 다시 아이에게 시선을 고정했어요. 목소리를 더 낮게 깔았습니다. 누가 보냈어?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열렸다가 다시 닫혔어요. 그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곤은 더 다그치지 않았어요. 아이의 표정을 찬찬히 읽었습니다. 겁을 먹은 게 아니었어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말해도 되는 것과 말하면 안 되는 것을 머릿속에서 구분하고 있는 표정이었죠. 이 아이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전부 꺼낼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이 어린아이를 이런 상황 속에 집어넣은 건지 그 생각이 가슴 한켠을 서늘하게 파고들었어요. 태곤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어요. 목소리를 최대한 부드럽게 낮추며 물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 있어? 아이의 눈이 한번 크게 열렸다가 천천히 가라앉았어요. 잠깐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처럼 입술을 꼭 다물었다가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있어요. 말이 끝나자마자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다시 뒤쪽을 확인했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빠르게, 훨씬 불안한 눈으로요. 그 순간 태곤의 온몸에 긴장이 확 올라왔어요. 엄마. 그 단어가 다시 머릿속을 쳤습니다. 유란의 목소리가 다시 겹쳐졌어요. 나 살아있어. 그리고 눈앞에 이 아이. 태곤은 눈을 한번 질끈 감았다가 떴습니다. 지금은 생각할 때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미 머릿속 어딘가에서
하나의 가능성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태고는 그걸 느끼면서도 아직은 직면할 수가 없었어요. 직면하는 순간 5년 동안 꾹꾹 눌러온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발소리가 섞여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둘이었어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그쪽을 향했어요. 태곤도 바로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곤이 고개를 돌린 순간 두 개의 실루엣이 빗속에서 직선으로 이쪽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이었어요. 둘 다였습니다. 넥타이까지 맨 단정한 차림이었는데 빗속에서도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걸음이 직선이었습니다. 주저함도 망설임도 없었어요. 목표가 명확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쪽을 향해 오려고 나타난 사람들이었어요.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이렇게 정확하게 나타났다는 건 누군가 보냈다는 뜻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태곤이 오늘 밤 이 자리에 있을 거라는 것도 아이가 여기 올 거라는 것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이가 그 방향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숨을 참는 것 같았어요. 태곤의 옷자락을 잡고 있던 손에 힘이 확 들어왔습니다. 손가락이 파고드는 느낌이 들 만큼이었어요. 아이는 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녹음기를 건넬 때도 태곤의 얼굴을 확인할 때도 보이지 않던 두려움이 저 두 사람을 보는 순간 아이의 온몸에서 한꺼번에 드러났어요. 태곤은 그 반응 하나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태곤은 바로 아이를 자기 쪽으로 당겼습니다. 두 남자가 가까이 멈춰 섰어요. 거리가 불과 두세 걸음이었습니다. 빗속에서도 표정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숨을 고르는 시간도 없이 바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평평했어요. 감정이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상황을 업무로 보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였어요. 그 아이 넘겨주시죠. 태곤은 시선을 고정한 채 짧게 던졌습니다. 누구야? 남자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한 박자도 쉬지 않고 대답했어요. 보호자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이 뻗어왔습니다. 아이를 향한 손이었어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허락을 구하는 동작이 아니었어요. 이미 가져가기로 결정된 것을 집으러 오는 손이었습니다. 태곤은 그 손목을 바로 잡아 옆으로 세게 쳐냈어요. 탁 하는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튀어나왔습니다. 순간 공기가 바뀌었어요. 두 남자의 눈빛이 동시에 달라졌습니다. 공손함이 거쳐나갔어요. 그 아래에 있던 무언가가 드러났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것이었어요. 형식적인 대화는 끝났다는 신호였습니다. 아이가 그 사이에서 중심을 잃고 밀렸어요. 태곤은 아이를 뒤로 밀어 세우며 몸으로 앞을 막았습니다. 그때 남자 한 명이 낮게 말했어요. 업무 중입니다. 단 3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3글자 안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어요. 개인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어요. 스스로 판단해서 온 게 아니라 보내져서 온 사람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시를 내린 사람이 있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이 두 사람 뒤에 누군가 있다는 것, 그 누군가가 이 상황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아이를 되찾아 오라는 명령이 이미 내려져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태곤의 눈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손대지 마. 낮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남자 둘이 시선을 교환했어요. 짧았습니다.
1초도 되지 않는 교환이었지만 그 안에서 판단이 끝났어요. 한 명이 오른쪽으로 돌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정면을 유지했어요. 협공 형태였습니다. 한쪽이 정면을 붙잡는 사이 다른 쪽이 측면을 치는 구조였어요. 처음 해보는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반복 훈련으로 몸에 밴 움직임이었어요. 이런 상황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태고는 그 움직임을 읽으면서 이 두 사람이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태고는 바로 반응했습니다. 아이를 더 깊이 뒤로 밀어내며 방향을 틀어 막았어요. 오른쪽에서 치고 들어오는 남자를 먼저 막았습니다. 어깨가 세게 부딪혔어요. 균형이 흔들렸습니다. 빗물이 눈으로 들어왔어요. 시야가 잠깐 흐려졌다가 다시 선명해졌습니다. 그 틈에 정면의 남자가 빈틈을 노리며 움직였어요. 짧고 거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손이 부딪혔고 재킷 안쪽이 강하게 당겨졌어요. 빗속에서 구두 밑창이 아스팔트를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발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빗물 때문에 바닥이 미끄러웠습니다. 중심을 잡는 것만으로도 힘이 들었어요. 그 사이 누군가의 팔꿈치가 옆구리를 세게 파고들었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치솟았어요. 하지만 느낄 새가 없었습니다. 태고는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어요. 작은 몸이 옆으로 쏠렸습니다. 그리고 아이 손목에서 무언가가 풀려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작은 팔찌였습니다.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 위로 떨어지며 작고 선명한 소리를 냈어요. 탁! 짧고 단단한 소리였습니다.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 소리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태곤도 두 남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주 짧은 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틈이 모든 것을 바꿨어요. 그 틈을 남자 한 명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겼어요. 아이가 중심을 잃으며 반쯤 끌려갔습니다. 태곤이 즉시 손을 뻗었어요. 손끝이 아이 옷자락을 스쳤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천 감촉이 느껴졌다가 미끄러져 나갔어요. 잡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끌려가면서도 몸을 비틀어 태곤 쪽을 돌아봤어요. 두 발이 바닥을 버티려 했지만 남자의 힘이 더 셌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선은 끝까지 태곤에게 고정돼 있었어요. 겁에 질린 눈이 아니었습니다. 울지도 않았어요. 전하지 못한 말이 아직 남아있다는 눈이었습니다. 작은 입이 열렸어요. 말하려다 끊겼습니다. 남자가 아이를 더 강하게 당기며 이동했어요. 태곤은 바로 따라붙었습니다. 차 옆까지 붙었어요. 하지만 다른 남자가 몸으로 막아서며 태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남자를 밀쳐내는 사이 아이가 차 안으로 밀려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차량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쾅 하는 소리가 빗소리 위로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태곤의 손이 문에 닿았어요.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멈췄어요. 숨이 거칠게 올라왔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쉬지 않고 흘러내렸어요. 흠뻑 젖은 정장이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손등에 긁힌 자국에서 열기가 올라왔지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옆구리가 욱신거렸지만 그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태곤의 시선이 천천히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팔찌였습니다. 조금 전 아이 손목에서 떨어진 팔찌가 빗물 위에 놓여 있었어요. 태곤은 말없이 몸을 굽혀 바로 주워들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작고 가벼웠습니다. 플라스틱 재질이었고 표면에 숫자가 깊이 각인되어 있었어요. 아이가 차고 다닐 예쁜 팔찌가 아니었습니다. 장식이 없었어요.
무언가를 식별하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이었습니다. 태고는 그 숫자를 한동안 바라봤어요. 빗물이 팔찌 위를 흘러도 지워지지 않을 만큼 깊이 새겨진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쥐었어요. 팔찌가 손바닥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태곤의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흔들리던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지려던 눈도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향해 단단하게 고정되는 눈이었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태곤은 그 자리에서 뛰었습니다. 생각이 앞선 게 아니었어요. 몸이 먼저였습니다. 팔찌를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빗속을 가르고 도로로 달려나갔어요. 정장 구두가 젖은 아스팔트를 박차는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울려 나왔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흠뻑 젖은 재킷이 어깨에 무겁게 달라붙었어요. 숨이 금세 차올랐습니다. 폐가 조여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저 차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보내버리면 지금 이 순간 손에 쥔 모든 실마리가 완전히 끊겨버린다는 걸 머리보다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달리면서 핸드폰을 꺼내 비서에게 바로 통화를 연결했어요. 지금 나 위치 기준으로 차량 하나 잡아. 검은 세단 방금 빠져나갔다. 전부 다. 숨이 거칠게 섞인 목소리였지만 지시는 분명했습니다. 통화를 유지한 채 차량 옆까지 거리를 더 좁혔어요.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구두 밑창이 미끄러질 듯 움직였지만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유리창을 세게 두드리며 차 옆에 붙었어요. 문 열어. 손바닥이 유리에 닿을 때마다 차가운 충격이 손목을 타고 팔꿈치까지 올라왔습니다. 목이 터질 듯 소리쳤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도를 더 높였습니다. 저음의 엔진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치솟으면서 태곤의 가슴을 눌렀어요. 태곤은 이를 악문 채 속도를 맞춰 따라붙었습니다. 빗물이 눈으로 들어왔어요. 시야가 흐려졌다가 다시 선명해졌습니다. 옆구리가 타들어가듯 아팠지만 느낄 새가 없었어요. 숨이 턱에 걸렸지만 발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뒷좌석 안쪽으로 몸을 밀어넣듯 기울이며 안을 확인하려 했어요. 아이가 보였습니다. 안쪽으로 밀려 있었어요. 작은 몸이 좌석 깊숙이 눌려 있었습니다. 아까보다 더 깊이 파묻혀 있었어요.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두 손이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유리창 너머로 태곤과 잠깐 마주쳤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어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전하지 못한 말이 남아있다는 눈이었어요. 태곤을 향해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이었어요. 처음부터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달리면서 확인하기엔 빗물이 유리를 쉴 새 없이 가리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차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빛과 빗물이 교차하며 안쪽을 흐릿하게 덮었어요. 태곤은 눈을 좁히며 집중했습니다. 숨도 참았어요. 그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빛이 딱 한 번 안쪽을 선명하게 비추는 순간이 왔어요. 태곤의 발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알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아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마의 선, 턱의 각도, 눈 주변에 깊이 팬 주름까지 전부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봐온 얼굴이었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떠올리지 않으려 했던 얼굴이었어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부터 늘 그 주변을 맴돌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룹 안에 발을 담그면서도 언제나 한 발짝 물러서서 기회를 엿보던 사람이었어요. 그룹 내부의 자금 흐름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고 아버지의 신임을 이용해 그 자리를 유지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 사망 직후
아무 설명도 없이 그룹에서 완전히 사라졌던 사람이었어요. 5년 동안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서영철이었어요. 태곤의 작은아버지였습니다. 입안에서 그 이름이 저절로 흘러나왔어요. 작은아버지? 소리가 나왔는지도 몰랐습니다. 빗소리에 묻혔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숨처럼 새어나왔습니다. 차는 여전히 달리고 있었고 태곤의 발은 멈춰 있었어요. 빗물이 눈으로 입으로 흘러들어왔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서영철은 태곤을 바라보면서도 놀라지 않았어요.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기색도 피하려는 기색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 눈 안에 무언가 다른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상했다는 듯한 눈이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눈이었습니다. 5년 만에 마주친 사람의 눈이라고 보기엔 너무 태연했어요. 그 침착함이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이 순간이 올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처음부터요. 차가 속도를 더 올리며 멀어졌습니다. 태곤은 몇 걸음 더 뛰었지만 이미 따라잡을 수 없었어요. 거리가 급격히 벌어졌습니다. 빗속에서 차의 미등이 점점 작아졌어요. 붉은 불빛이 빗속에서 흔들리다가 이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태곤은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숨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턱 끝에서 뚝뚝 떨어졌어요. 손등에서는 아직 열기가 올라오고 있었고 옆구리는 욱신거렸습니다. 젖은 정장이 어깨에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태곤은 그것들을 하나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몸 안에서 느껴지는 것은 딱 하나였어요. 머릿속에서 두 개가 동시에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서영철.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부터 자리를 노리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사망 이후 아무 설명 없이 사라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저 차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무거웠어요. 그런데 그 옆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태곤은 눈을 감았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서늘하게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것이 천천히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분노가 먼저 올라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단단하게 믿고 있던 것이 조용히 금이 가는 느낌이었어요. 소리도 없이 아주 천천히요. 서영철이 저 차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그 안에 있었어요. 유란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기를 들고 태곤을 찾아온 그 아이가요. 이 세 가지가 우연일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태곤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빗물이 눈가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손바닥 안의 팔찌가 아직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태곤은 그 감촉을 놓지 않았어요. 손에 힘을 더 주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이어지려 하고 있었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이 어디를 가리키는지 태곤은 이미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느낌이 숨을 먹게 할 만큼 무거웠습니다. 태곤은 빗속에 서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을 누르는 동안에도 시선은 차가 사라진 방향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신호음이 한번 울리기도 전에 연결됐습니다. 태곤은 바로 말했어요. 방금 내 위치에서 빠져나간 차량 추적해. 이동 경로 끊기지 않게 전부 이어붙여. 중간 구간도 빠짐없이 복원해. 말은 짧고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을 쥔 손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지시처럼 들렸겠지만 손끝이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곤은 그 사실을 알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비서가 확인을 알리는 동안 태곤은 통화를 끊지 않은 채 손에 쥔 팔찌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빗물이 표면 위를 타고 흘렀어요.
시선이 그 위에서 멈췄습니다. 플라스틱 재질이었어요. 숫자가 깊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아이 손목에 차 있던 것 치고는 너무 단순하고 너무 기능적이었어요. 장식이 없었습니다. 선물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목적을 가지고 채워준 것이었습니다. 식별하기 위해, 관리하기 위해요. 태고는 팔찌 사진을 찍어 전송했습니다. 이거 확인해. 어디서 쓰는 건지 전부 알아와. 말투는 평소와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호흡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숨이 들어왔다 나가는 간격이 조금씩 흐트러지고 있었어요. 태고는 그걸 느끼면서도 억지로 고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그제서야 통화를 끊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더 이상 정리가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태고는 핸드폰을 재킷 안쪽에 집어넣고 그대로 섰어요.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빗속에서 방금 차량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빗소리만 가득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던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어요. 태고나, 비 오면 거기 있을 것 같아서 나 살아있어. 가슴이 한번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단순한 놀람이 아니었어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보가 들어올 때 몸이 먼저 반응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는 것 같았어요. 빗소리가 갑자기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살아있다고. 태고는 입안에서 그 말을 한 번 더 굴렸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냥 숨처럼 새어나왔습니다. 살아있다고? 병원에서 받아들었던 서류가 떠올랐어요. 차가운 복도에서 혼자 서 있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의료진이 내밀었던 종이 아무 말도 못하고 서명만 하고 나왔던 그 밤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어요. 태고는 그 모든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살아왔습니다. 의심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의심하지 않으려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덮었습니다. 그래서 묻었어요. 그런데 살아있다고요. 그렇다면 그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던 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태고는 그 질문이 올라오는 순간 숨이 한 번 막혔습니다. 연락을 못한 것인지 아니면 하지 않은 것인지 그 차이가 지금 이 순간 엄청나게 다르게 느껴졌어요. 못한 거라면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 막은 것이거나 상황이 허락하지 않은 것이거나요. 하지만 하지 않은 거라면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였어요. 그건 태곤을 피한 것이었습니다. 연락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생각이 붙는 순간 태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가슴 한켠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왜 나한테? 낮게 떨어졌어요. 끝까지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거기서 멈췄어요. 그 다음에 올 말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는데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말이 완성되는 순간 무언가가 되돌릴 수 없이 바뀔 것 같았어요. 숨이 조금씩 거칠어졌습니다. 빗물이 목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차가운 물기가 등 안으로 스며들었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을 눌러 감정을 내리려 했어요. 하지만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눌러도 올라오는 것들이 있었어요. 어떤 협상 자리에서도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았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러다 의심이 붙었어요. 지금 들은 말이 진짜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다는 생각이요. 녹음된 목소리 하나였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아이가 건넨 녹음기 하나가 전부였어요. 이게 만들어진 것이라면, 누군가 태곤을 흔들기 위해 설계한 것이라면 태곤은 지금 완전히 흔들리고 있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부정하기엔 목소리가 너무 선명했어요. 시선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빗물이 눈가를 타고 흘렀어요.
닿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아이 얼굴이 다시 떠올랐어요.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던 눈이었습니다. 두려움도 없었고 망설임도 없었어요. 끌려가면서도 태곤 쪽을 돌아보던 그 시선이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낯설지 않았어요. 눈매였습니다. 입술의 선이었어요. 미간의 간격이었습니다. 닮아 있었어요. 자신을 닮은 것도 같았고 동시에 어딘가 유란을 닮은 것도 같았습니다. 태곤은 그 생각이 처음 올라왔을 때 즉시 밀어냈어요. 너무 흔들려 있어서 착각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정하려 해도 지워지지 않았어요. 볼수록 더 선명해졌습니다. 자신을 닮았어요. 유란도 닮았습니다.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사실이라면 그 아이는 누구였을까요? 머릿속에서 그 질문이 완성되는 순간 태곤은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무릎이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실제로 흔들렸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태곤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유란이 죽었다고 믿은 그 순간부터 태곤에게 아이는 없었어요. 생각조차 한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살아있었다면 그 아이가 유란의 아이라면 그리고 그 아이가 자신을 닮았다면 아이, 낮게 떨어졌습니다. 그애 누구야? 혼자 하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가 없는 소리였어요. 형태가 없는 무너짐이었습니다. 태곤은 그걸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 안에서 본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서영철이었어요. 아버지 사망 이후 아무 설명도 없이 사라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상황 한가운데 있었어요. 아이 옆에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요. 놀라지도 않고 당황하지도 않고 기다렸다는 듯한 눈으로 태곤을 바라보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순간이 오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요. 유란이 살아있다면 서영철은 그걸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서영철이 그 상황을 만든 걸까요? 아이가 서영철과 함께 있었다는 건 무슨 의미였을까요? 유란과 서영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유란, 아이, 서영철, 세 개가 동시에 이어졌습니다. 머릿속에서 하나의 그림이 만들어지려 했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곽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윤곽이 어디를 향하는지 태곤은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어요. 정리될 수 없었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았어요. 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눌러도 아무리 가다듬으려 해도 지금 이 순간 태곤 안에 남아있는 건 딱 하나였어요. 혼란이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이렇게 무너진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빗속에 서서 손바닥 안에 팔찌를 쥔 채로 태곤은 처음으로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태곤은 불도 제대로 켜지 않은 채 비서를 앞에 세웠습니다. 빗물이 아직 재킷 어깨에 남아 있었어요. 구두 밑창이 대리석 바닥에 젖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태곤은 그것들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의자를 당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회의 테이블 앞에 서서 비서를 바라봤어요. 목소리가 낮고 평평하게 깔렸습니다. 5년 전 유란이 사고 난 날 처음부터 다시 맞춰봐. 비서가 기존 정리 파일을 꺼내려 했어요. 태곤이 손으로 막았습니다. 그거 말고 그날 있었던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다시 가져와. 병원 기록, 경찰 보고서, 구급차 이동 기록. 따로따로. 비서가 즉시 움직였어요. 태곤은 그 자리에 서서 팔찌를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내려다봤어요. 아직 차가웠습니다.
오늘 밤 빗속에서 아이 손목에 있던 그 팔찌였어요. 태고는 그 감촉을 느끼며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오늘 밤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었어요. 잠시 후 회의 테이블 위로 자료들이 하나씩 펼쳐졌습니다. 5년 전 그날의 기록들이었어요. 유란이 사고를 당했던 그 저녁의 모든 것이 종이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태고는 서 있는 채로 그것들을 내려다봤어요. 앉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체를 한눈에 보고 싶었어요. 그날 저녁 6시 40분, 유란이 탄 차가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신고가 들어온 건 그로부터 2분 뒤였어요.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한 건 신고 접수 후 8분이 지나서였고, 그 이후 유란을 태운 구급차가 인근 대학병원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기록이 깔끔하게 이어졌어요. 태고는 그 흐름을 손가락으로 짚어 내려가다가 멈췄습니다. 구급차가 현장을 출발한 기록이 있었어요. 그리고 병원에 도착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중간 구간의 이동 기록이 뚝 끊겨 있었어요. 단순한 서류 누락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고는 그냥 넘기지 않았어요. 여기 왜 비어 있어? 짧게 물었습니다. 비서가 바로 그날의 CCTV 영상 확보에 들어갔어요. 잠시 후 모니터에 영상이 떴습니다. 5년 전 그날 저녁 빗속을 달리는 구급차였어요.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태고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가슴이 한번 내려앉았어요. 빗속을 달리는 구급차 안에 유란이 있었을 거였습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태고는 눈을 한번 감았다가 다시 뜨며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구급차가 도로를 달리다가 특정 구간에서 카메라 밖으로 사라졌어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면 바로 옆 카메라에 잡혔어야 했어요. 그런데 몇 분이 지나도록 그 구간에서 구급차가 다시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전혀 다른 방향의 카메라에서 구급차가 다시 나타났어요. 시각은 맞았지만 경로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출발한 지점과 다시 나타난 지점 사이에는 아무런 연결이 없었어요. 그 사이 몇 분이 그냥 사라져 있었습니다. 태곤의 시선이 화면에 고정됐어요. 카메라 오작동이 아니었습니다. 카메라 오작동이라면 영상 자체가 없어야 했어요. 영상은 있는데 경로가 맞지 않는다는 건 구급차가 중간 어딘가에서 멈춰 섰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니면 다른 길로 우회했다는 뜻이었어요. 같은 구간 다른 카메라 더 없어? 비서가 추가 영상을 연결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찍힌 영상이었어요. 태고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화면 속에서 구급차가 이동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으로 다른 차량 한 대가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함께 출발한 차가 아니었어요. 중간 어디선가 합류한 차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구급차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방향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우연히 같은 길을 가는 차가 아니었습니다. 의도가 있는 움직임이었어요. 태고는 눈이 좁혀졌습니다. 저 차 번호판 확대해봐. 비서가 영상을 확대했어요. 번호판 일부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비서가 즉시 조회에 들어갔어요. 태고는 그 시간 동안 화면을 바라보며 손안의 팔찌를 더 깊이 쥐었습니다. 조회 결과가 나왔어요. 차량 명의는 전혀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직접 연결되는 이름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차량의 이동 기록을 더 들여다보자 특정 인물과 동선이 반복적으로 겹쳤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패턴이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야? 태곤이 물었습니다. 비서가 이름을 보고했어요. 서영철이었습니다. 태곤의 몸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오늘 밤 빗속 차 안에서 봤던 그 얼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놀라지도 않고 당황하지도 않고 기다렸다는 듯한 눈으로 태곤을 바라보던 그 얼굴이요. 그 사람이 5년 전 그날 밤 유란을 태운 구급차 옆을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정확했어요. 필연이라고 보기엔 아직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하나로 모이고 있었어요. 태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서가 병원 기록을 다시 불러왔어요. 그날 담당했던 의사의 진술이 화면에 떴습니다. 태곤은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어요. 기록상 사망. 그 표현이었습니다. 기록상이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었어요. 태곤은 손가락으로 그 부분을 짚었습니다. 기록상이라는 말이 왜 붙어 있어? 실제로 사망을 확인한 기록이 따로 있어? 비서가 자료를 더 뒤졌어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온 결과가 태곤의 숨을 한 번 먹게 했어요. 실제 사망을 직접 확인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기록상 사망이라는 표현이 반복될 뿐 의사가 직접 확인했다는 명확한 시점이 없었어요. 담당 의사는 서류 처리는 했지만 직접 확인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가 더 나왔어요. 사고 현장 구급대원의 최초 보고서였습니다. 태곤은 그 문장을 읽다가 손이 멈췄어요. 현장에서 유란을 처음 발견했을 때의 상태가 적혀 있었습니다. 즉사가 아니었어요. 사고 직후 유란은 의식이 있는 상태였고 이송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한 이유가 있었어요. 살아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문제였어요. 살아있는 사람을 태운 구급차가 중간에 경로를 이탈했고 그 옆에는 서영철과 연결된 차량이 따라붙고 있었으며 병원에 도착한 이후에는 사망 처리가 믿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장례도 비정상적으로 빨리 치러졌어요. 일반적인 절차보다 훨씬 빠른 속도였습니다. 태곤은 손을 천천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머릿속에서 그날의 흐름이 처음으로 다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사고, 이송, 경로 이탈, 차량 개입, 병원 도착, 빠른 사망 처리, 서류 처리, 장례. 각각의 조각들이 하나씩 이어졌어요. 그리고 그 흐름 안에서 스스로 설명이 되지 않는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구간들을 채우려면 반드시 중간에 누군가 개입했어야 했어요. 비서가 마지막 자료를 올렸습니다. 유란이 그룹 내부의 특정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숨겨진 자금, 비공개 계좌, 그리고 그 구조를 아는 방법까지 아버지가 생전에 유란에게만 알려준 것들이었습니다. 태곤조차 몰랐던 것들이었어요. 그 보고를 듣는 순간 태곤의 시선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복잡할 필요가 없었어요. 훨씬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유란이 가진 정보를 얻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유란을 살려두는 쪽이 훨씬 유리했어요. 죽은 사람에게선 아무것도 얻을 수 없으니까요. 사망을 위장하고 어딘가에 감추고 그 정보를 천천히 꺼내려는 구조였습니다. 모든 자료가 한 방향으로 모이고 있었어요.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중간에서 사라진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서영철이 있었습니다. 태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화면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서영철의 이름이 표시된 그 화면을요. 손바닥 안의 팔찌가 아직도 차가웠어요. 태곤은 그 감촉을 느끼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없었어요.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이 모든 것의 끝을 보겠다는 눈이었어요. 태곤은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제조사 자료들을 들여다보는 내내 서 있었어요. 의자를 당길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앉는 순간 몸이 쉬려 한다는 걸 태고는 알고 있었어요. 지금은 쉴 때가 아니었습니다. 밖은 아직 비가 내리고 있을 거였고 아이는 어딘가의 시설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태곤의 발끝에서부터 어떤 긴장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싶어 했어요. 그 감각을 누르며 태곤은 그냥 서 있었습니다. 비서가 새로운 파일을 들고 들어왔어요. 팔찌 분석 최종 결과 나왔습니다. 비서가 화면을 조작했습니다. 모니터에 팔찌 이미지가 크게 확대된 채로 떴어요. 빗속에서 주워든 그 팔찌였습니다. 아이 손목에서 떨어졌던 것이었어요. 화면 위로 팔찌 표면이 선명하게 보였고 새겨진 숫자들이 크게 확대된 채로 표시됐습니다. 이 팔찌에 새겨진 번호,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특정 시설 내부에서 사용하는 인원 식별 코드입니다. 외부 시장에서 구매하거나 유통되는 물건이 아니에요. 시설 안에서 사람을 관리하기 위해 자체 제작된 장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팔찌를 차고 있었다는 건 그 아이가 특정 시설 안에서 관리되고 있었다는 뜻이고 이 번호로 어느 시설인지 역추적이 가능합니다. 인원 식별 코드. 그 단어가 가슴 안으로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누군가를 관리하기 위해 번호를 붙여놓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름이 아니라 번호였어요. 5살이나 6살짜리 아이에게 이름 대신 번호를 채워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어디 있는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기록하고 추적하기 위해서요.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는 순간 가슴 한켠에서 서늘한 것이 천천히 올라왔어요. 분노라기보다는 한기에 가까운 감각이었습니다. 태고는 입술을 한번 꾹 눌렀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이 팔찌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 시설 내부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물건이에요. 태고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비서가 화면을 전환했어요. 이어서 차량 추적 결과입니다. 새로운 화면에 지도가 펼쳐졌어요. 오늘 밤 아이를 태우고 사라진 검은 세단의 이동 경로였습니다. 태고는 그 경로를 눈으로 천천히 따라갔어요. 선이 이어지다가 꺾이고 멈췄다가 다시 이어지는 흐름이었습니다. 이 차량 오늘만 움직인 게 아닙니다. 과거 이동 기록까지 전부 추적했어요. 그랬더니 특이한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여러 곳을 다닌 게 아니에요. 딱 한 장소를 기준으로 계속 왕복했습니다. 나갔다가 돌아오고 나갔다가 돌아오고 같은 길을 반복해서 오간 기록이에요. 이 차량의 출발 기점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어딘가에서 나와서 다시 그리로 돌아가는 패턴이에요. 태고는 아무 말 없이 그 경로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지도 위에서 선들이 반복적으로 같은 지점을 향해 모이고 있었어요. 시선이 점점 좁혀졌습니다. 화면을 보면서도 눈이 그 수렴 지점으로 당겨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 선들이 가리키는 곳이 어딘지 태고는 이미 몸으로 느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팔찌 정보와 차량 이동 경로 두 가지를 겹쳐보겠습니다. 비서가 2개의 데이터를 하나의 화면에 올렸어요. 팔찌의 식별 코드가 가리키는 시설 위치, 그리고 차량이 반복적으로 왕복한 기점이 동시에 표시됐습니다. 태고는 그 두 선이 화면 위에서 하나씩 이동하는 걸 바라봤어요. 그리고 두 선이 만나는 순간을 봤습니다. 정확히 같은 지점에서 겹쳤어요. 태고는 그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다른 가능성이 없었어요. 전혀 다른 2가지 방법으로 추적한 결과가 하나의 장소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히 겹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하나의 사실이 두 방향에서 동시에 확인되는 것이었습니다. 태고는 화면을 바라보면서 손안의 팔찌를 다시 꺼냈어요. 차가운 플라스틱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이 작은 물건이 가리키는 곳이 화면 위에 그 지점이었어요.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비서도 말을 멈췄어요. 사무실 안에는 공조기가 낮게 돌아가는 소리만 흘렀습니다. 비서가 그 지점을 화면에서 더 크게 확대했어요. 서울 외곽이었습니다. 도심에서 차로 30분쯤 거리에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어요. 나무들이 울창하게 들어선 길 안쪽에 건물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확대된 화면에 시설 이름과 기본 정보가 함께 표시됐어요. 요양시설이었습니다. 외부와 단절된 구조였어요. 방문객 출입 자체가 제한된 곳이었습니다. 태곤의 몸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그 장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곳이 아니었어요. 어릴 때 아버지 손을 잡고 한번 방문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설립한 시설이라고 했어요. 크고 조용한 건물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밖이 전혀 보이지 않는 구조였어요. 창문마다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었고 복도는 소리가 흡수되는 것처럼 조용했어요. 바깥 세상과 완전히 차단된 공간이었습니다. 그때 어린 태곤의 눈에는 그냥 넓고 이상한 건물처럼 보였어요. 아버지가 왜 이런 곳을 만들었는지 어릴 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운영하는 여러 시설 중 하나려니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그 시설의 운영권이 어딘가로 넘어갔었습니다. 어디로 넘어갔는지 그때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룹 경영을 이어받는 것만으로도 이미 감당하기 벅찼으니까요. 그리고 그해 유란의 사고가 있었어요. 그 이후로 다른 것들은 태곤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확인 사항 보고드립니다. 비서가 계속 말했어요. 목소리가 한 박자 낮아졌습니다. 해당 시설 출입 차량 기록을 더 들여다봤습니다. 서영철 씨와 연결된 차량들이 이 시설을 정기적으로 드나든 기록이 확인됐어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출입한 흐름이에요. 그리고 시설 운영권 자체도 아버님 사망 이후 서영철 씨와 연결된 법인 명의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태곤은 그 말을 들으며 눈을 한번 천천히 감았다가 떴어요.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뜨겁지 않았어요.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운 감각이 오히려 더 또렷하게 머릿속을 정리해주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만든 시설이 서영철 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에 서영철과 연결된 차량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었어요. CCTV 영상 하나 더 있습니다. 비서가 화면을 전환했어요. 시설 출입구 쪽을 찍은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태곤은 몸을 앞으로 조금 기울이며 그 화면을 바라봤어요. 화면 속에서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밤 태곤의 옷자락을 잡았던 그 아이였어요. 작은 몸이 시설 안쪽에서 조심스럽게 걸어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혼자였어요. 주변을 살피면서 망설이면서도 멈추지 않는 걸음이었습니다. 그 걸음이 오늘 밤 빗속에서 태곤을 찾아오던 걸음과 같았어요. 그 작은 몸이 얼마나 오래 그 안에 있었는지 태곤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걸음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잠시 후 같은 아이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태곤의 시선이 화면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이의 출발 지점이 확정된 순간이었습니다. 팔찌, 차량 이동 기록, 아이의 동선, 서영철, 그리고 아버지가 만들었던 시설. 4개가 전부 같은 장소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해석이 필요 없는 상태였어요. 태곤은 화면을 바라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여기다.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간다.
비서가 움직이기 전에 이미 태곤이 몸을 돌리고 있었어요. 재킷깃을 여미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결정이 끝난 상태였어요. 고민할 것도 확인할 것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 안에 유란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태곤은 사무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어요. 걸음이 빨랐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내려가는 숫자를 바라보며 손안의 팔찌를 쥐었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태곤은 그 감촉을 놓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시설 입구에 도착한 건 자정을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태곤은 차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문을 열었어요. 빗물에 흠뻑 젖은 바닥을 그대로 밟고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구두 밑창이 젖은 타일 위에서 미끄러질 듯 움직였지만 속도를 줄이지 않았어요. 입구를 지나는 순간 가장 먼저 느껴진 건 소리였습니다. 아니, 소리의 부재였어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요양시설이라고는 해도 사람이 머무는 곳이라면 어딘가에서 발소리든 기침 소리든 텔레비전 소리든 무언가 들려야 했어요. 그런데 복도 안쪽은 완전히 비어 있는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켜져 있었어요. 태곤은 그 침묵을 밟으며 안내 데스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재킷에서 빗물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데스크 안쪽의 직원이 태곤을 보자마자 굳었습니다. 숨기려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밤늦게 빗속에서 혼자 들어온 남자가 내뿜는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는 걸 직원도 느꼈을 거였어요. 평소처럼 응대하려 했지만 시선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눈이 태곤과 마주쳤다가 카운터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태곤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이미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언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알고 있다는 걸 들키지 않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태곤은 카운터 앞에 서서 바로 물었어요. 이유란이라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직원이 잠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답이 곧장 나왔다면 그냥 모른다는 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짧은 침묵이 대답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줬습니다. 입이 열렸다가 닫혔어요. 무언가를 삼키는 것처럼 목젖이 한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분은 저희 시설에 계시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눈이 태곤을 직접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태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단순한 부정이 아니었습니다.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말보다 훨씬 강하게 전해졌어요. 가슴 안에서 뭔가가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뜨겁지 않았어요.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운 감각이 머릿속을 더 빠르게 돌아가게 했어요. CCTV 보여주십시오. 직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이 카운터 위에서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거절하고 싶었겠지만 태곤의 눈빛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이미 물러설 상황이 아니라는 걸 직원도 느꼈을 거였어요. 잠시 후 모니터가 켜졌습니다. 화면 안에는 시설 내부 출입 장면들이 반복됐어요. 평범한 장면들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오가고 이따금 보호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드나들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유란도 없었고 아이도 보이지 않았어요. 태곤은 화면을 천천히 들여다봤습니다. 너무 깔끔했어요. 이상하리만치 정리된 화면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사는 시설 안에서 찍힌 영상 같지 않았어요. 어떤 장면을 고의로 빼고 남긴 것처럼 지나치게 단정했습니다. 그때 비서가 태곤 옆에 다가와 핸드폰 화면을 내밀었어요. 외부에서 확보한 영상이었습니다. 같은 시간대, 같은 위치에서 찍힌 다른 카메라의 영상이었어요. 화면 안에서 아이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설 안쪽에서 나오는 장면이었어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면서 걸음을 옮기는 그 작은 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본 내부 CCTV 영상에는 그 장면이 없었어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 다른 화면. 태곤의 시선이 두 화면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고정됐어요. 눈이 좁혀졌습니다. 영상 일부 비었어요. 낮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려 하지 않았어요. 할 수 없었습니다. 내부 영상이 편집됐다는 걸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태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론이 난 상태였어요. 언제 나갔습니까? 직원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시선을 피했습니다. 손이 카운터 아래로 천천히 내려갔어요. 태곤은 그 손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디론가 연락하려는 움직임이었어요. 태곤은 시선을 거두고 비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비서가 이미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후문 CCTV 연결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시설 후문 쪽 영상이었어요. 재생이 시작됐습니다. 타임스탬프가 불과 몇 분 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차량 한 대가 급하게 빠져나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속도가 빨랐어요. 일반적인 시설 차량의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쫓기듯 서두르는 움직임이었어요. 태곤이 시설 정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누군가 미리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또 한 대가 나왔어요. 방향이 달랐습니다. 첫 번째 차량은 외곽 방향으로 빠졌고 두 번째 차량은 시내 방향으로 빠져나갔어요. 서로 완전히 반대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이동이었습니다. 한 방향으로만 추격하면 다른 방향으로 빠질 수 있도록 미리 분산해서 나간 거였어요. 태곤이 온다는 걸 알고 준비했던 거였습니다. 태곤의 눈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비서가 두 차량의 경로를 동시에 화면에 띄웠습니다. 외곽 방향과 시내 방향 두 갈래로 분산됐습니다. 태곤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판단이 빠르게 내려졌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쪽, 더 멀리 그리고 더 빠르게 거리를 벌릴 수 있는 쪽을 먼저 잡아야 했어요. 시내 방향은 신호와 차가 많아서 속도를 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외곽 방향은 달랐어요. 도로가 트이면 순식간에 거리가 벌어지는 방향이었습니다. 놓치면 끝이었어요. 외곽 차량 먼저. 그 한마디를 남기고 몸을 돌렸습니다. 직원도 시설도 편집된 CCTV도 이미 뒤에 있었어요. 앞만 봤습니다. 걸음이 빨라졌어요. 문을 밀치며 빗속으로 나갔습니다. 차에 올라타는 순간 이미 결정은 끝나 있었어요. 차량이 출발했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렸어요. 와이퍼가 최고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도로 위가 빗물로 번들거렸어요. 태곤은 속도를 올리며 외곽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커브를 돌자 시야가 열렸어요. 멀리 앞서가는 차량의 후미등이 빗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붉은 불빛이었어요. 아직 완전히 놓치지 않았습니다. 거리를 좁히기 시작했어요. 핸들이 빗물에 젖은 도로를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속도계 바늘이 올라갔어요. 앞 차량과의 간격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태곤은 눈을 앞에 고정한 채로 달렸어요. 빗물이 유리창을 쉴 새 없이 두드렸습니다. 와이퍼가 빠르게 움직였어요. 한 박자 늦게 시야가 열리고 다시 빗물에 가려졌습니다. 태곤은 그 사이사이로 앞 차량을 놓치지 않으려 했어요. 앞 차량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간격이 거의 사라지려 하고 있었어요. 태곤의 손이 핸들을 단단하게 쥐었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거의 닿을 듯한 거리였습니다. 저 차 안에 누가 있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태고는 그걸 확인하기 위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앞 차량이 급정지했습니다. 브레이크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터졌어요. 태곤도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타이어가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짧게 비명을 질렀어요. 차체가 한 번 앞으로 쏠렸다가 멈췄습니다. 두 차량 사이의 거리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멈췄습니다. 두 차량이 거의 붙어선 채로 빗속에 서 있었어요. 태고는 핸들을 잡은 채 숨을 고르며 앞 차량을 바라봤습니다. 빗물이 유리창 위를 쉬지 않고 흘렀어요. 엔진 소리만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아무 움직임도 없었어요.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앞 차량의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어요. 태고는 핸들에서 손을 떼지 않았어요. 숨을 참은 채로 그 문이 열리는 속도를 바라봤습니다. 천천히였어요. 서두르지 않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도망치려는 사람의 속도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기다려온 사람처럼, 준비된 사람처럼 조용하고 단단하게 열렸습니다. 태곤도 차 문을 열고 내렸어요. 빗속이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어요. 좁은 외곽도로였습니다. 양쪽으로 나무들이 울창하게 들어서 있었고 가로등 하나가 빗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불빛 아래에서 앞 차량의 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먼저 나온 건 서영철이었어요. 태고는 그 순간 발이 바닥에 박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서영철이 차 문에 손을 얹은 채로 태곤을 바라봤습니다. 빗물이 그 얼굴 위를 타고 흘렀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놀람도 없었고 당황함도 없었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차분하게 서 있었어요. 태고는 그 눈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밤 빗속 차 안에서 처음 마주쳤던 그 눈이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눈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태고는 그 눈을 보면서 가슴 안에서 오랫동안 쌓아온 것들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였어요. 슬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감각이었어요. 그것들이 한꺼번에 뒤엉키면서 목구멍을 막았습니다. 태고는 천천히 앞으로 걸었어요. 빗물이 두 사람 사이의 바닥을 적셨습니다. 거리가 좁혀졌어요. 태고는 작은아버지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빗소리 사이로 그 말이 떨어졌어요. 서영철은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빗물이 코끝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거칠었어요. 왜냐고. 그 말 끝에 짧은 웃음 같은 것이 섞였어요.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들고 있었던 것을 이제야 내려놓으려는 사람의 웃음이었어요. 이유를 이제 와서 묻냐? 시선이 태곤에게서 잠깐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차 안쪽이었습니다. 태곤도 그 시선을 따라갔어요. 유란이었습니다. 태곤은 그 순간 숨이 완전히 멈췄어요. 유란이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가 약간 숙여져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얼굴은 기억 속의 얼굴과 달랐습니다. 더 여위였어요. 더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어요. 태곤이 알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한 번도 떠올리지 않으려 했던, 하지만 단 한 번도 잊힌 적 없었던 그 얼굴이었어요. 태곤의 눈에 뭔가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누르려 했지만 누를 수가 없었어요. 서영철이 다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지다가 올라갔어요. 형님 재산, 원래 반은 내 거였어. 형님이 그 자리까지 오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바쳤는데. 태고는 눈을 유란에게서 거두지 못했어요. 서영철의 말이 귀로 들어왔지만 시선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형님 몰래 따로 챙겨둔 돈이 있었어. 내 돈이라고 생각했지. 내가 만든 거니까. 그런데 저 여자가 다 망쳐놨지.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형님한테 다 말해버렸거든. 태고는 그 말을 들으며 서영철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영철의 눈이 유란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 눈 안에 오랫동안 쌓여온 것들이 보였습니다. 원망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이름 붙이기 어려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한 푼도 못 가져갔어. 그 돈 전부 내 건데. 목소리가 거칠어졌어요. 빗소리 위로 그 목소리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필요했어. 저 여자가 알고 있는 게 있었거든. 서영철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어졌어요. 형님 몰래 빼돌린 그 돈,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꺼낼 수 있는지, 그걸 유란이만 알고 있었어. 형님이 살아계실 때 유란이한테만 알려줬거든. 나한테는 죽어도 말 안 해줬는데. 태고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조여드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만들어진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유란이 그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죽이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정보를 얻을 때까지 유란이 필요했던 거였어요. 유란을 죽은 것처럼 만들어 놓고 어딘가에 가둬두고 천천히 기억을 꺼내려 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기억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서영철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근데 미쳐버리겠더라. 목소리 안에서 처음으로 감정이 새어나왔어요. 기억상실이었어. 사고 충격으로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거야. 내가 뭘 물어봐도 멍하니 바라보기만 하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기억이 돌아오기만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 시간 동안 나는 아무것도 못 가졌어.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태고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어요. 차가운 빗물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태고는 그 감각을 느끼며 천천히 물었어요. 아이는? 서영철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처음엔 몰랐어. 유란이가 임신 중이었다는 거 나중에야 알았지.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야. 태고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꺼풀 안쪽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어.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아이가 있으면 유란이를 더 확실하게 붙잡아둘 수 있겠더라고. 아이 때문에 도망 못 간다는 거 알았으니까. 그래서 같이 둔 거야. 같은 공간에서 같이. 태곤의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어요.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아이를 도구로 썼다는 말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작은 아이를 유란을 붙잡아두는 수단으로 써왔다는 말이었습니다. 태곤은 그 생각이 완전히 들어오는 순간 이를 악물었어요. 그 순간 유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안에서였어요. 낮고 가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어요. 그걸로 버텼어. 태곤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을 떴습니다. 유란이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랜만에 마주치는 눈이었어요. 그 눈 안에 있는 것들을 태곤은 다 읽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어요. 지쳐 있었고, 무너져 있었고, 그러면서도 아직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이 때문에 살아야 했으니까. 유란의 목소리가 끊겼다가 이어졌어요.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 뭔가 이상하다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이 상태로 계속 있으면 아이도 이 안에서 망가지겠다 싶었어. 그래서 결심했어. 직접 나가는 건 안 됐고, 그래서 아이를 보냈어. 태곤은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는 것이 눈가를 타고 흘렀어요. 닦지 않았습니다. 당신밖에 없었으니까. 그 말이 빗소리 사이로 들어왔어요. 태고는 그 말을 들으며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뜨겁고 아팠습니다. 오랫동안 죽은 줄 알고 살아왔는데 그 시간 내내 유라는 그 안에서 아이를 붙잡고 버티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결국 아이를 통해 태곤에게 손을 뻗었던 거였습니다. 태곤은 차 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서영철이 옆에 서 있었지만 보지 않았습니다. 차 문을 열었어요. 유란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봤어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빗소리만 가득했어요. 그 침묵 안에서 그 오랜 시간이 두 사람 사이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태고는 그 시간을 어떻게 건너야 할지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건너야 한다는 것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태고는 천천히 손을 뻗었어요. 유란의 손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손가락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고는 그 손을 꽉 쥐었어요. 놓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차 안쪽에서 작은 몸이 움직였습니다. 아이였어요. 유란과 태곤 사이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그 눈 안에 두려움도 없었고 낯섦도 없었습니다. 그냥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늘 밤 빗속에서 태곤의 옷자락을 잡았던 그 눈이었습니다. 그 눈이 지금 태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태곤은 그 눈을 봤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도로 위에 세 사람이 멈춰 서 있었어요. 빗물이 아스팔트 위를 타고 흘렀습니다. 차가운 물이 발끝으로 스며들었어요. 빗방울이 어깨 위로 쉬지 않고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걸 신경 쓰지 않았어요. 셋 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마치 비가 아니라 시간이 쏟아지는 것처럼 그 무게를 그대로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태고는 유란을 바라봤어요.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어요. 눈앞에 있는 사람이 분명한데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꺼풀 안쪽이 뜨거웠어요.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는 것이 눈가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태고는 그걸 닦지 않았어요. 닦을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유란이 있었어요. 5년 동안 죽었다고 믿어왔던 사람이 지금 빗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가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발이 저절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버티려 했지만 버틸 수 없었어요. 재벌 그룹의 후계자로 어떤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한꺼번에 쏟아지려 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꽁꽁 눌러온 것들이었습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덜 아프다고 믿어온 것들이었어요. 그것들이 지금 이 빗속에서 터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이었어요. 입에서 이름이 떨어졌습니다. 유란아. 그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목이 바로 막혀버렸어요. 그동안 한 번도 부르지 못했던 이름이었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진짜가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진짜가 되면 아파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불렀어요. 혼자 있는 밤에도 비가 오는 날 그 도로에 서 있을 때도 그 이름만큼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빗속에서 유란이 눈앞에 서 있는 이 순간 그 이름이 저절로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태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유란도 버티지 못했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태곤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아무도 자신의 이름을 모른다고, 자신은 이미 사라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으며 버텨온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목소리가 들렸어요. 흔들리고 끊어지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했습니다. 태곤이었어요. 발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었어요. 빗물이 두 사람 사이의 바닥을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태곤이 유란을 끌어안았습니다. 힘 조절이 되지 않았어요. 얼마나 세게 붙잡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놓치면 다시 사라질 것 같았어요. 눈을 감으면 없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놓을 수 없었어요. 재킷이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려는 것처럼 계속 붙잡고 또 붙잡았습니다. 등을 감쌌어요. 어깨를 느꼈습니다. 온기가 느껴졌어요. 진짜였습니다. 꿈이 아니었어요. 유란도 그대로 붙잡았습니다. 밀어내지 않았어요. 품속으로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깨에 얼굴을 묻는 순간 숨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말이 아니라 소리가 먼저 터졌습니다. 흐느낌이었어요. 낮고 가늘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혼자 버텨온 시간, 아이 손을 잡고 버텨온 시간, 기억이 돌아오면서 모든 걸 이해하게 된 그 시간, 그리고 태곤에게 손을 뻗을 방법을 찾느라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그 모든 것들이 이 한 번의 흐느낌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태곤의 재킷이 유란의 눈물로 젖어갔어요. 빗물과 눈물이 섞여 함께 흘렀습니다. 태곤의 손이 떨렸어요. 그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손끝으로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이 그 시간 동안 어디서 어떻게 버텨왔는지 생각할수록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태곤이 아무것도 모른 채 회사에서 계약서에 서명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아무렇지 않게 하루를 보내는 동안 유라는 그 안에서 아이를 붙잡고 하루하루를 견뎌온 거였어요. 그 사실이 뒤늦게 들어오면서 태곤의 눈에서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그러다 겨우 말이 나왔어요. 끊어지고 또 끊어졌습니다. 목이 막혀서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살아있었어.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더 이어지지 않았어요. 더 낼 수 없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 안에 태곤이 하고 싶은 말들이 전부 담겨 있었어요. 왜 살아있다고 알려주지 않았냐는 말도, 얼마나 보고 싶었냐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그 모든 것들이 그 한마디 안에 뭉쳐 있었습니다. 유란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신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어요. 말보다 더 분명한 대답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지금 여기 있다는 것, 떠난 게 아니라 잡혀 있었다는 것, 그 감각이 두 사람 사이에서 빗물보다 더 천천히, 더 깊이 전해지고 있었어요. 아이가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두 어른이 서로를 붙잡고 빗속에 서 있는 장면이었어요. 아이는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 저렇게 서 있는지, 왜 저렇게 우는지 그 이유를 알기엔 너무 어렸어요. 하지만 떨어지지 못했습니다. 발이 그 자리에 붙어 있었어요. 엄마가 저렇게 우는 걸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이 아닐 수도 있었어요. 혼자 울던 엄마를 본 적이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울던 엄마를요. 아이는 눈이 빨개졌어요. 작은 손이 꼭 쥐어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태곤이 한 손을 뻗었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어요. 유란을 아는 채로 다른 손이 아이 쪽을 향했습니다. 아이가 잠깐 굳었어요.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밤 빗속에서 처음 봤던 사람이었어요. 무서웠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저 사람을 안고 있었어요.
엄마가 저 사람 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아이는 조심스럽게 한 발짝 다가왔어요. 태곤이 그 작은 몸을 끌어당겼습니다. 세 사람이 한꺼번에 붙었어요. 빗속에서였습니다. 외곽도로 한가운데였어요. 아무도 없는 밤이었습니다. 가로등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빗물이 세 사람 위로 쉬지 않고 떨어졌습니다. 차가웠어요. 하지만 세 사람이 붙어 있는 그 안은 달랐습니다. 아무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태곤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닿지 않았습니다. 빗물과 섞여 턱 끝에서 뚝뚝 떨어졌어요. 유란의 흐느낌이 어깨를 타고 느껴졌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태곤의 재킷을 꼭 쥐고 있었어요. 그 손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그 자리에서 멈춘 것 같았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설명도 없었어요. 지금 이 순간 세 사람이 같은 자리에 서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다 늦은 것 같았지만 지금이 아니면 영영 못 잡을 것 같은 순간이었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비어있던 것들이 그 자리에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렸어요. 오늘 밤 내내 쏟아지던 그 비였습니다. 처음 태곤이 그 도로에 혼자 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빗속에 있던 그 비였어요. 유란의 목소리가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던 그 비였습니다. 아이가 혼자 빗속에 서서 태곤의 옷자락을 잡던 그 비였어요. 그 모든 순간에 내리던 비였습니다. 같은 비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비 오는 날 혼자 그 도로에 서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서 있는 것만으로도 무언가 내려놓아지는 것 같다고 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그냥 조용히 들고 서 있는 날들이요. 그 무게가 얼마나 오래됐는지와 상관없이 언젠가는 누군가 찾아와 옷자락을 잡아주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기다림 속에 있는 분들께 작은 온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두신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햇살 머문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